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 의료 윤리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치과 의료 윤리학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두 번째는 FDA Dental Ethics 매뉴얼의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장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1장의 제목은 치과 의료 윤리의 주요 특징입니다. 이 챕터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업적 측면과 전문가적 측면을 어떻게 균형 잡고 조화시킬 것인가. 상업적 측면과 전문가적 측면, 이 두 가지의 조화에 이 챕터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 챕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세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치과 의료 윤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 그것에 근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런 가치를 토대로 해서 윤리적 판단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러한 가치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임상 상황에서 실천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줄거리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핵심 가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치를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가 되는 방법, 그 다음에 실천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로 핵심 가치를 얘기를 하면요, FDI가 제시한 핵심 가치는 이 세 가지입니다. 공감, 역량, 자율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컴패션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엠파티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엮으면은 영문자 첫 글자를 따면은 CCA가 됩니다. 그래서 공감, 역량, 자율, compassion, competence, autonomy 이렇게 됩니다. 공감이라는 건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역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느냐, 치과에서 서로의 능력과 자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복잡한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프로페셔널즘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치과의사 집단은 프로페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페션은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업무 영역에 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 후대에 오게 되면 이제 그 자율의 영역이 의사한테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또 옮겨가죠. 그래서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율적 결정권을 가지는 그런 전문 집단이다라고 하는 점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감과 역량과 자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치약 교육에 관련된 논문을 쓰면서 나름대로 정리해본 우리 부산대학 치약전문대학원이 근거해야 될 교육의 핵심 가치는 뭔가 라고 정리했을 때는 건 조금 이것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는 역량이 제일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정성이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무, accountability 세 가지가 돼서 용문자 첫 글자를 합치면 CIA가 됩니다. 그래서 competence, integrity, accountability입니다. 역량은 더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렇고,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환자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치유 행위를 할 때 그를 돕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수단으로서의 진료 행위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진정성이라고 하는 말 뜻에 담았습니다. 또 하나는 책무인데요. 이것은 이 FDA에서 얘기하는 자율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FDA가 얘기하는 자율, 오토노미는 덴탈 프로페션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스스로 규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잖아요. 반면에 그런 치과의사의 자율성의 반대편은 뭐가 있냐면 환자의 자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가치를 책무라고 하는 개념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권리 또는 의무까지 포함하는 그런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가치를 비교해 본다면 역량은 똑같고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저것은 진정서로 바뀐 것이죠. 그 다음에 자율이 책무로 바뀐 겁니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고 컨텍스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 전체적으로 이러한 정도의 핵심적인 가치를 우리가 치과에서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윤리적인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죠. 첫 번째는 비이성적 방법, 두 번째는 이성적 방법입니다. 비이성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중에 행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복종, 모방, 느낌과 욕구, 직관 이렇게 네 가지를 나열했는데요. 복종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죠. 교수님이 너 해라 하니까 하는 거고, 또는 뭐 나보다 높은 사람이 하라니까 하는 그런 상당히 수동적인 상태의 윤리적 행동, 판단 있을 것입니다. 또는 모방인데요. 이거 역시 이제 무의식적인 모방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4년 내내 윤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공부를 했지만 임상 실습 나가서 또는 병원 실습 첫날 바로 위에 선배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전 몇 년 동안 배운 건 다 잊어먹고 바로 그걸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모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상 실제로 상당히 많은 그 윤리적 판단을 이 모방을 통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력보다도 뒤에 나오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사실은 이런 그 모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느낌 또는 욕구예요. 이거는 이제 감성 차원이죠. 내가 저런 행동하는 걸 보니까 몹시 기분이 나빠, 감정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를 막대한다든가 또는 환자가 막 아프다고 그러는데 마취도 안 하고 막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행동은 상당히 비율적으로 누구나 느낀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게 욕구인데요. 내가 어떠한 치료 행위를 할 때 나름대로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욕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개는 이제 부정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 같은 카테고리를 묶어서 느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얘기를 했고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종합적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이라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건 무조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뭐 비의료 영역에서 보면 거짓말은 옳지 않다, 살인은 옳지 않다. 이건 직관이잖아요, 되게. 이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의료 행위에 있어서도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직관적으로 또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직관들을 공유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소위 윤리학이라고 하는 데서 주로 다루는 게 이제 이성적 방법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윤리 교육을 해왔던 것이죠. 저 역시 그래왔습니다만, 이건 지금 생각하면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삼아서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에 비하면 우리 실제로 임상적인 실천에 비하면 그 중요성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흔히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이제 보통 그 윤리론은 의무론과 결과론으로 나눕니다. 의무론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정원 명령이죠. 칸트라는 사람이 주로 정리를 했고요. 또 더 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기독교 성경의 10계명 같은 겁니다.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 도덕적 옳고 그름은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판단해서 결과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결과로는 아시다시피 제레미 벤담이나 제임스 스튜어트 미일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죠. 이거는 선험적으로 옳고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되면 그건 윤리적인 것이고 그 고통이 증가하면 그건 비윤리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소위 공리주의로 나아가게 되죠. 이 결과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의료 영역에서 그 사례를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Quality Adjusted Life Year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질로 보정된 생명, 수명 이걸 갖고 이제 그 건강의 일반 지표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60년을 살았다 하면 그 중에서 아주 건강하게 활달하게 산 세월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가지고서 건강의 지표로 삼자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DALY라는 게 있죠.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다 하면 그것이 이제 라이프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걸 이제 보정을 해서 인덱스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퀄리티 또는 디서빌리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원론적으로는 결과론이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 공리를.
복리를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지만은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비판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근거가 희박하고 결과론이라는 것도 사실 근거가 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전통적인 윤리학에서는 이 두 가지가 계속 경쟁을 또 논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와서 우리 그 의료 윤리가 대두가 되면서 이걸 이제 어떤 실천적으로 중간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원칙론입니다. 프린시팔리즘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의무와 결과를 뭉뚱그려서 이걸 두 개를 다 고려해서 네 가지의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 하에서 윤리적 판단을 하자라는 겁니다. 네 가지 원칙을 보면 자율성을 존중한다.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 판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라. 개인의 판단을. 그다음에 악행 금지. 어찌됐든 간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해를 끼치는 것은 그건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행의 원칙. 가급적이면 남을 도와주는 그런 행위를 해라.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적으로 정의. 그러니까 헬스 리소스죠. 건강과 관련된 자원들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하는 거죠. 이게 사회적인 그 원칙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어떤 실천적인 상황에서 이것은 이 원칙이 위배되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건 어떠냐, 이건 어떠냐, 이건 어떠냐 이렇게 따지게 되죠.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이 네 가지 원칙이 충돌할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윤리 이론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의무론 결과를 받고 원칙론을 봤는데 최근에도 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최근이라기보다는 이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거였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또는 중국 고대의 뭐 유가 사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덕윤리라고 하는데요. 동아시아에서는 이걸 덕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걸 아레타라고 합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재밌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선한 덕성 이런 거라기보다는 고대의 덕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권한, 능력이었어요. 능력.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한다. 내 그림을 잘한다. 그럼 그림에 덕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치를 잘한다. 그러면 그것도 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포괄적으로 개념을 썼던 건데 후대로 오면서 덕이라는 개념이 사실 어떤 그 뭐 착하고 악하고를 나누는 거를 기준으로 삼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부활되고 있는 덕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종합적인 덕성이랄까요. 어떤 행위를 갖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성적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또 네 가지 중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원칙론, 그 안에는 또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성적 판단을 하지만 또 이 비이성적 방법이 우리가 객관화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도 역시 같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이요. 실천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책에는요 두 가지 그 실천 방식이 나오고 있죠. 두 가지 실천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건 너무 좀 복잡해요. 디사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하고 교육하고 대안을 찾고 정보를 나누고 결정하고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얘기하기에 전부 복잡할 것 같아서 이건 버리고 두 번째 거 ACD를 채택해서 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평가, 소통, 결정입니다. 자, 평가, 소통, 결정, assess, communicate, decide.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평가한 내용을 갖고 소통을 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당사자하고 평가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각 단계도 좀 세분화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평가의 단계에 있어서는요. 어떠한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러저러한 것이 사실이냐 거짓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에 나오는 건 무조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이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게 정확하냐, 부정확하게 얼어뚱뚱하게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사실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공정하냐, 불공평한 건 아니냐 과연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우수한가, 나의 그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우수한가 하는 걸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내가 하는 행위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것도 이것도 사실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흔히 의료 행위 중에는
불법 행위에 속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에 어떤 그 스캔들을 통해서 그 드러나기도 했죠.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 중에서도 불법인 경우가 우리가 모르게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따져봐라. 그 다음에 이런 걸 따져봤다면, 평가를 했다면, 그 다음에 그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환자와 소통을 해라. 첫 번째는 경청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환자로부터 충분히 얘기를 들어라.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도라든가 느낌까지 같이 들으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그 상태에 있는데 그걸 나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할 거잖아요. 근데 평가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하는 것을 보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경청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걸 알아들어서 내가 이렇게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죠. 고지를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이것도 뭐 동의서를 쓴다든가 형식적으로 사인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IRB 같은 거 윤리심사위원회에는 그런 게 있어요. 실제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의서를 다 받지만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소통을 해서 그 동의서를 받은 것이냐는 걸 현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의료 행위에서는 그런 것은 사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충분히 고지를 해라. 그러니까 공감대를 이만큼 넓게 잡아서 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난 나대로 설명하고 환자는 환자대로 이해하는 그런 경우는 과학적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100% 같이 공유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충분히 설명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충분히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 충분히 설명해야 제대로 된 고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재미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논의가 안 됐던 건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치료법에 대안이 있는가? 대안적 치료법은 없는가? 이게 꼭 해야 돼. 100% 필요한 것인가? 이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통 일반적인 그 윤리 논의에서는 좀 배제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결정을 하라. 지금 이 행위를 해야 되는가? 조금 연기할 수는 없는가? 뭐 이런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되는가? 충분히 이걸 할 수가 있는가?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아까 대안과 비슷하게 역지사지. 내가 환자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도 역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주 내용이었습니다.